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어젯밤 미국 연방대법원이 망치를 내리쳤습니다. 6대3. 트럼프의 관세가 불법이라는 판결. 지난 1년간 글로벌 무역을 뒤흔든 관세 체제가 대법원장 존 로버츠의 판결문 한 줄로 무너졌습니다. 시장은 환호했습니다. 아침 내내 200포인트 이상 빠져있던 다우가 수직으로 반등했습니다. 나스닥은 0.88% 올랐습니다. TQQQ는 2.52% 뛰었습니다. 그런데 이 환호의 바로 뒤편에 소리 없이 떨어진 숫자가 있습니다. GDP 1.4%, 예상치 2.5%의 절반, 직전 분기 4.4%에서 곤두박질 친 겁니다. 그리고 코어 PCE 3%, 연준이 가장 중시하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내려가기는커녕 올라갔습니다. 관세가 무너진 날 경제도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나스닥은 올랐습니다. 이 모순의 정체를 해부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이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660억 달러짜리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이걸 모르고 월요일 장에 들어가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어젯밤 장은 두 개의 시간대로 나뉩니다. 전반전은 공포, 후반전은 환호. 그 사이에 미국 역사상 전례 없는 사법부의 판결이 끼어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복귀하겠습니다. 한국 시간 어젯밤 10시 30분, 미국 동부 시간 오전 8시 30분. 장이 열리기 정확히 1시간 전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이 2025년 4분기 GDP 속보치를 발표했습니다. 1.4%. 이 숫자의 무게를 느끼려면 맥락이 필요합니다. 월가의 컨센서스는 2.5%였습니다. 일부 낙관론자들은 3%에서 3.5%까지 예상했습니다. 직전 3분기 성장률은 4.4%였습니다. 4.4%에서 1.4%로 성장률이 3분의 1로 쪼그라든 겁니다. 이런 급격한 둔화는 2020년 팬데믹 직후를 제외하면 최근 몇 년간 본 적이 없는 수준입니다. 원인은 명확합니다. 2025년 10월부터 11월까지 이어진 43일간의 연방정부 셧다운, 미국 역사상 세 번째로 긴 정부 폐쇄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연방 지출이 중단되면서 정부 소비와 투자 항목이 급감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셧다운 하나만으로 GDP에서 0.3%에서 1%포인트가 깎였다고 추정합니다. 범위가 넓은 이유는 간접적 영향까지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부 계약업체의 매출 감소, 공무원 소비 위축, 행정처리 지연에 따른 기업 활동 둔화, 이 모든 것이 GDP의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런데 셧다운만 탓할 수는 없습니다. 소비자 지출이 꺾였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 증가율이 3분기 3.5%에서 4분기 2.4%로 떨어졌습니다. 미국 GDP의 약 70%는 소비자 지출입니다. 이틀 전 월마트 CEO 존 퍼너가 실적 발표에서 말한 경고가 떠오릅니다. 연소득 5만 달러 이하 가구는 월급날에서 월급날까지 간신히 버티고 있다. 그 말이 GDP 숫자로 확인된 순간입니다. 월마트는 미국 경제의 체온계입니다. 그 체온계가 식고 있다고 말했는데 GDP가 그것을 증명한 겁니다. 같은 시각 또 하나의 숫자가 나왔습니다. 코어 PCE. 연준이 물가를 판단할 때 가장 먼저 보는 지표입니다. 12월 기준 연율 3.0%, 전분기 2.8%에서 올라갔습니다. 시장 예상은 2.9%였습니다. 0.1%포인트 차이라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방향이 문제입니다. 내려가야 할 인플레이션이 올라갔습니다. 18개월 내 최고치입니다. 성장은 꺾이고 물가는 오르는 조합. 경제학에서 이것을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이 두 숫자가 동시에 발표되자 선물 시장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다우 선물 200포인트 이상 급락, S&P 500 선물도 빠졌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가 사실상 증발했습니다. 3월 FOMC에서 금리 인하를 기대했던 트레이더들에게 코어 PCE 3%는 그 기대를 묻어버리는 숫자입니다. 연준의 목표는 2%입니다. 3%에서 2%까지 가려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골드만삭스는 며칠 전 코어 PCE 3.05%를 경고하며 인플레이션 디스커넥트가 여름까지 금리 인하를 동결시킬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그 경고가 현실이 된 겁니다. 한국 시간 어젯밤 11시 30분, 미국 동부 시간 오전 9시 30분, 뉴욕 증권거래소 오프닝 벨이 울렸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다우는 개장 직후 200포인트 이상 빠졌습니다. S&P 500은 마이너스 영역에서 허우적대고 있었습니다. 나스닥도 하락 출발. GDP 1.4%와 코어 PCE 3%라는 두 개의 빨간 숫자가 트레이더들의 화면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논리가 명확했습니다. 경제가 둔화된다. 인플레이션은 오른다. 연준은 금리를 못 내린다. 고금리가 지속되면 기술주 밸류에이션이 압박받는다. 기술주가 눌리면 나스닥이 빠진다. 나스닥이 빠지면 TQQQ는 3배로 빠진다. 3배 레버리지 투자자에게 가장 끔찍한 시나리오가 머릿속에서 재생되기 시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전이 시작됩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판결문을 발표했습니다. 사건명은 Learning Resources v. Trump. 결과는 6대3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4월 2일 이른바 해방의 날에 선포한 글로벌 보복 관세가 불법이라는 판결입니다. 대법원장 존 로버츠가 다수 의견을 이끌었습니다.
이 판결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지난 1년을 돌아봐야 합니다. 2025년 4월 2일. 트럼프는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적 근거는 Into Emergency Economic Powers 권한법. 1977년에 제정된 이 법은 해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대통령의 긴급 경제 권한을 규정합니다. 트럼프는 펜타닐 위기와 만성적 무역 적자를 국가 비상사태로 선포하고 이 법을 근거로 관세를 매겼습니다. 중국의 145%, 유럽의 20%, 그 외 국가의 10%에서 34%. 역사상 어떤 대통령도 이 법으로 관세를 부과한 적이 없었습니다. 전례가 없는 권한 행사였습니다. 지난 1년간 이 관세는 글로벌 무역을 뒤흔들었습니다. 기업들의 수입 비용이 치솟았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올랐습니다. 공급망이 재편됐습니다. TQQQ가 올해 들어 4% 넘게 빠진 이유의 상당 부분이 이 관세 불확실성에 있습니다. 나스닥 100 종목 중 절반 이상이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으니까요. 어젯밤 대법원이 이것을 한 방에 무너뜨렸습니다. 로버츠 대법원장의 판결문 핵심 문장을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의회가 관세 부과 권한을 대통령에게 줄 때 명확하게 그리고 신중한 제약과 함께 그렇게 합니다. IEPA에서는 둘 다 하지 않았습니다. 더 직접적인 문장이 있습니다. IEPA에 있는 두 단어, 규제 하데이트와 스위테이션을 근거로 대통령은 어떤 국가에, 어떤 제품에, 어떤 세율로, 어떤 기간 동안이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두 단어가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결정적 한 줄, 역사상 어떤 대통령도 IEPA에서 이런 권한을 찾지 못했다는 사실 자체가 그 권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 한 줄이 1년치 관세 체제를 무너뜨렸습니다. 판결이 떨어진 순간 시장의 색이 바뀌었습니다. 아침 내내 200포인트 넘게 빠져있던 다우가 순식간에 플러스로 전환했습니다. S&P 500이 뛰어올랐습니다. 나스닥은 더 강했습니다. 기술주, 소매주, 이커머스주가 일제히 치솟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관세가 사라지면 수입 비용이 내려갑니다. 수입 비용이 내려가면 기업 마진이 개선됩니다. 특히 해외에서 부품과 상품을 들여오는 기술기업과 유통기업에게는 직접적인 호재입니다. 그러나 환호가 채 마르기도 전에 트럼프가 기자회견장에 나타났습니다. 매우 실망스러운 판결입니다. 그리고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내용은 이것입니다. 1974년 무역법 섹션 121을 근거로 전 세계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 섹션 122. 이 조항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무역 적자나 달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이 최대 15%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입니다. 하지만 핵심적 차이가 있습니다.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최대 150일, 5개월입니다. 그 이후에는 의회 승인이 필요합니다. IEPA 관세가 무기한이었다면 섹션 122 관세는 타이머가 붙어있는 겁니다. 트럼프는 3일 후부터 발효라고 말했습니다. 계산하면 다음 주 월요일 2월 23일입니다. 월요일 장이 열리는 날 동시에 새 관세가 발효됩니다. 시장은 이 발언에 일부 상승분을 되돌려줬습니다. 하지만 크게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유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세율이 줄었습니다. 기존 IEPA 관세는 국가별로 20%, 34%, 중국에는 145%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일률 10%로 바뀐 겁니다. 규모가 축소됐습니다. 둘째, 기한이 정해졌습니다. 150일, 7월 말이면 만료됩니다. 의회가 연장을 승인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합니다. 무기한 불확실성에서 기한부 불확실성으로 바뀐 겁니다. 셋째, 시장은 대법원 판결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구두변론 분위기에서 대법원이 IEPA 관세에 부정적이라는 신호는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이미 반영된 리스크 효과입니다. 하지만 긴장을 풀기엔 이릅니다.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의 발언이 있습니다. 섹션 122 관세와 강화된 섹션 232, 섹션 301 관세를 합치면 2026년 관세 수입은 사실상 변함을 것입니다. 섹션 232는 국가안보 명목의 관세이고 섹션 301은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관세입니다. 대법원이 IEPA라는 정문을 닫았지만 트럼프는 232와 301이라는 연문으로 들어오겠다는 뜻입니다. 관세의 법적 근거만 바뀌었을 뿐 관세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그리고 환급 이슈가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이 IEPA 관세를 불법으로 판결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업들이 납부한 IEPA 관세가 환급 대상이 됩니다. 그 규모가 1,300억 달러 이상, 하나로 약 180조 원입니다. 전미소매연맹은 이 판결이 미국 기업과 제조업체에 절실히 필요한 확실성을 제공한다며 환영했습니다. 환급이 실현되면 기업들의 현금 흐름이 개선됩니다. 특히 수입 비중이 높은 소매업체와 기술기업이 직접적인 수혜를 봅니다. 홈디포, 타겟, 아마존,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그 대상입니다. 하지만 카바노 대법관이 반대 의견에서 지적한 대로 환급 과정은 복잡합니다. 수입업자들에게 수십억 달러를 환급해야 할 수 있다. 일부 수입업자들은 이미 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했는데도
누가 얼마를 돌려받느냐를 둘러싼 법적 소송이 줄줄이 이어질 것입니다. 이 불확실성은 당분간 해소되지 않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어젯밤 시장이 오른 이유는 좋아서가 아닙니다. 최악이 아니어서입니다. GDP는 추락했지만 셧다운이라는 일시적 요인이 있고 관세는 무너졌지만 새로운 관세가 3일 후에 발효됩니다. 시장은 공포와 안도 사이에서 안도 쪽에 무게를 실은 겁니다. 그러나 그 안도는 임시적입니다. 150일짜리입니다. 마감 성적표입니다. S&P 500, 6,909.51, 전일 대비 플러스 0.69%, 나스닥 QQ 기준 608.81, 플러스 0.88%, 다우 49,625.97, 플러스 0.47%, TQQQ 50.06달러, 플러스 2.52%,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 이번 주 S&P 500은 플러스 1.12%, 나스닥은 플러스 1.36%를 기록했습니다. 나스닥은 3주 연속 하락 행진을 끊었습니다. 4일 거래일짜리 짧은 한 주였습니다. 월요일이 프레지던트 데이 휴장이었으니까요. 4일 만에 나스닥이 3주간의 하락 추세를 뒤집은 겁니다. 그 반전의 대부분이 금요일 하루에 나왔습니다. 이번 주 흐름을 보면 구조가 보입니다. 화요일 QQQ 601.30으로 보합 출발, 수요일 605.79로 반등, 목요일 603.47로 되돌림, 그리고 금요일 608.81로 급등. 대법원 판결 하나가 한 주 전체의 성격을 바꿔놓은 겁니다. 주간 성적에서 흥미로운 숫자가 있습니다. 나스닥은 이번 주 플러스 1.36% 올랐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금 ETF GAD는 플러스 3.79% 올랐습니다. TQQQ 플러스 3.73%와 거의 동일한 수익률입니다. 3배 레버리지 기술주 ETF와 금의 수익률이 같다는 것. 이것이 지금 시장의 현실을 말해줍니다. 기술주가 올라도 돈은 여전히 안전자산으로 분산되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을 해부하겠습니다. 어젯밤 승자와 패자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최대 승자 구글 모회사 알파벳 플러스 4.01%, 하루 만에 4% 폭등한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관세 판결 수혜. 구글 클라우드의 글로벌 데이터 센터 인프라는 해외 장비 수입에 의존합니다. 관세가 줄면 인프라 구축 비용이 내려갑니다. 둘째, 이것이 더 중요한데 구글이 제미나이 3.1%를 Vertex AI 플랫폼과 엔터프라이즈 고객에게 정식 공개했습니다. 구글 AI 스튜디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등 개발자 도구에도 통합됐습니다. AI를 연구실의 데모가 아닌 돈을 버는 상품으로 전환하는 마이스톤입니다. 아시아에서 새로운 커머스 파트너십도 발표했습니다. AI 수익화 경로가 하나 더 열린 겁니다. 2025년에 65% 급등하며 시가총액이 4조 달러에 근접한 알파벳이 여전히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 날입니다. 월간으로는 아직 마이너스 6.81% 빠져 있지만 어젯밤 4%는 반등의 신호탄일 수 있습니다. 아마존 플러스 2.56%, 관세 판결의 가장 직접적인 수혜주입니다. 아마존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전 세계에서 상품을 들여와 미국 소비자에게 파는 구조입니다. 관세가 낮아지면 마진이 곧바로 개선됩니다. 올해 들어 8.97% 빠져 있었습니다. 2천억 달러 규모의 AI 자본 지출 계획이 투자자들을 겁먹게 한 겁니다. 하지만 관세 부담이 줄면 그 거대한 투자도 상대적으로 가벼워집니다. AWS 클라우드 매출이 전년 대비 24%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 리스크 제거는 아마존에게 이중 호재입니다. 주간 수익률 플러스 5.69%, 이번 주 빅테크 중 가장 강했습니다. 애플 플러스 1.54%, 블룸버그가 흥미로운 분석을 내놨습니다. 애플이 나스닥과 디커플링 되기 시작했다고. AI 투자에 대한 불안으로 다른 빅테크가 출렁일 때 애플은 안전자산처럼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애플은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처럼 AI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대신 기존 제품의 AI를 자연스럽게 통합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자본 지출 리스크가 작습니다. 1분기 매출 1,438억 달러, 전년 대비 16% 성장이라는 실적도 견고합니다. 3월 4일 신제품 출시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어 기대감이 주가를 받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2.59% 빠져 있지만 빅테크 중에선 가장 방어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메타 플러스 1.69%, 엔비디아 플러스 1.02%, 반도체 ETF SOXX 플러스 1.01%로 주간 1.34% 상승. 반도체 섹터는 올해 들어 19.35% 올라 시장 전체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AI 투자 사이클의 수혜가 반도체에 집중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웃은 건 아닙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0.31%, 시장이 오르는 날에도 혼자 빠졌습니다. 올해 들어 17.86% 하락, 고점 대비 27% 추락. 1월 29일 하루에 10% 급락한 충격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마이크로소프트의 시가총액에서 3,570억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역사적인 하루였습니다. 원인은 하나입니다. AI 자본 지출과 수익 사이의 괴리. 분기 자본 지출 375억 달러, 전년 대비 66% 증가.
애널리스트 예상 362억 달러도 넘겼습니다. 돈을 많이 쓰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돈이 매출로 돌아오는 속도가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게 문제입니다. 아주어 클라우드 성장률이 전 분기보다 둔화됐고 이번 분기 가이던스 37%에서 38%도 월가의 기대 이하였습니다. 여기서 구조적 통찰이 나옵니다. 같은 AI 투자인데 구글은 올라가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빠집니다. 차이는 무엇인가? 구글은 제미나이 3.1을 상용화하면서 AI가 제품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직 투자 중입니다. 시장은 이제 AI에 투자한다는 것만으로 박수를 보내지 않습니다. AI로 얼마를 벌었느냐를 묻습니다. 투자 단계에서 수익화 단계로 시장의 기준이 바뀐 겁니다. 이 기준 전환이 빅테크 내부의 승패를 가르고 있습니다. AMD 마이너스 1.58%, 올해 들어 6.54% 하락, 월간으로는 마이너스 15.45%. 2월 초 실적 발표 때 하루에 17% 폭락한 후유증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원인이 구체적입니다. 중국향 AI 칩 MI308 매출이 4분기에 3억 9천만 달러의 일회성 반짝 매출을 만들었는데 다음 분기에는 1억 달러로 급감합니다. 차이나 클리프입니다. 매출이 절벽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1분기 매출 가이던스 98억 달러도 전 분기 대비 5% 역성장. 같은 반도체인데 엔비디아는 오르고 AMD는 빠집니다. AI 반도체 시장의 냉혹한 현실. 승자 독식. 압도적 1등만 보상받습니다. 2등의 자리는 없습니다. 테슬라 플러스 0.03%. 사실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올해 들어 8.43% 하락. 관세 판결에도 GDP에도 PCE에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테슬라를 어떤 카테고리에 넣어야 할지 모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전기차 업체인가, AI 로봇 회사인가, 에너지 기업인가. 정체성이 흔들리면 주가도 방향을 잃습니다. 무반응은 무관심이 아니라 혼란입니다. 이제 GDP와 PCE가 TQQQ에 미치는 의미를 더 깊이 파겠습니다. 이 부분이 다음 몇 주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GDP 1.4%를 셧다운 때문이라고 치부할 수 있습니까? 일부는 맞습니다. 셧다운이 끝난 후 정부 지출이 다시 시작되면 다음 분기 GDP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지출 둔화는 셧다운과 무관합니다. 개인 소비 지출 증가율 2.4%는 셧다운이 만든 숫자가 아닙니다. 실질 소득 정체, 신용카드 연체율 상승, 저축률 하락, 이 구조적 요인들이 소비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코어 PC 3%가 의미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연준은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이 3%에서 2%로 내려가는 마지막 1마일이 가장 어렵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여기에 트럼프의 새 10% 관세가 발효되면 수입 물가 상승 압력이 추가됩니다. 관세는 본질적으로 인플레이션 요인입니다. 대법원이 대규모 관세를 무너뜨렸지만 새 관세가 코어 PCE를 더 밀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리 인하는 여름이 아니라 연말까지 밀릴 수도 있습니다. 이 조합이 TQQQ에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TQQQ는 나스닥 100의 1일 수익률을 3배로 추종합니다. 고금리가 오래 지속될수록 기술주의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이 높아집니다. 할인율이 높아지면 밸류에이션이 눌립니다. 특히 이익보다 성장에 의존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압박받습니다. 반대로 AI 혁신이 실적으로 증명되면 그 압박을 뚫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구글이 어젯밤 4% 오른 것이 그 증거입니다. AI가 돈을 번다는 것을 보여주면 할인율이 높아도 시장은 사줍니다. 결국 다음 주 수요일 엔비디아가 AI의 실적을 확인해 주느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GLD 금 ETF가 어젯밤 1.94% 올랐습니다. 올해 들어 17.63% 상승. 금 현물 가격은 온스당 5,070달러를 넘었습니다. 1월 29일에 기록한 사상 최고가 5,586달러에서 조정을 받은 뒤 다시 반등하는 흐름입니다. 올해 들어 금값은 18% 이상 올랐습니다. 이 숫자를 다른 자산과 비교하면 지금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입니다. 금, 올해 플러스 17.63%, 나스닥, 올해 마이너스 0.7%, 비트코인, 올해 마이너스 22.6%, S&P 500, 올해 플러스 0.74%, TQQQ, 올해 마이너스 4.37%. 금만 혼자 달리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제자리이거나 마이너스입니다.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보다 선명한 그림은 없습니다.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으로의 대이동이 진행 중입니다. 금이 이렇게 오르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스태그플레이션 해지. GDP는 내려가고 물가는 올라가는 환경에서 금은 역사적으로 가장 강한 자산입니다.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시기에 금값은 10년간 15배 올랐습니다. 지금은 그 수준의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닙니다. 하지만 GDP 1.4%와 코어 PC 3%라는 조합은 시장에게 보험을 들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둘째, 중앙은행 매수. 중국인민은행이 15개월 연속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달러 자산에서 분산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입니다.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금 매수는
2022년 이후 기록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셋째, 지정학적 리스크. 이란과의 긴장, 관세 전쟁의 불확실성, 정부 셧다운의 재발 가능성, 불확실성의 총합이 금값을 밀어올립니다. 비트코인은 정반대입니다. 올해 22.6% 폭락해 67,764달러. 디지털금이라는 서사가 올해 완전히 깨졌습니다. 진짜 공포가 오면 돈은 진짜 금으로 갑니다. 암호화폐가 아니라 국채시장을 보겠습니다. 10년 미국 국채금리 4.09%, 전일 대비 소폭 상승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대법원이 관세를 무너뜨렸는데 국채금리가 올랐습니다. 논리적으로는 관세 축소, 수입 물가 하락, 인플레이션 기대 하락, 국채금리 하락이 맞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올랐습니다. 이것은 시장이 트럼프의 새로운 10% 관세를 이미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관세가 줄었다가 바로 새 관세가 붙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기대가 쉽게 내려가지 않는 겁니다. TLT ETF는 올해 플러스 3.13%, 월간 플러스 3.3%, 국채도 안전자산으로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97.76, 전일 대비 마이너스 0.1%, 관세 축소 기대가 달러 약세로 이어졌습니다. 관세가 줄면 수입이 늘고 무역 적자가 확대되고 달러의 하방 압력이 가해집니다. 공포 탐욕 지수 42, 전일 39에서 소폭 회복했지만 여전히 공포 구간입니다. 50 이상이 되어야 중립입니다. 42는 시장이 조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판결로 안도감이 있지만 GDP와 PCE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빅스 19.05, 전일 대비 5.83% 하락, 대법원 판결에 안도감이 반영됐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31.29% 올라 있습니다. 15 이하가 시장의 안정 구간이고 20 이상이 경계 구간입니다. 19는 그 경계에 걸쳐 있습니다. 변동성이 높은 상태가 구조화되고 있습니다. 이 환경에서 3배 레버리지는 양날의 검입니다. 바로 그래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감정이 변동성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번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2월 25일 수요일 미국 동부시간 장 마감 후 한국 시간으로 2월 26일 목요일 새벽 엔비디아가 2026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660억 달러, 한 분기 매출입니다. 이 숫자의 규모를 체감하기 위해 비교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이 1년에 버는 매출이 약 100조 원, 대략 700억 달러입니다. 엔비디아가 한 분기에 656억 7천만 달러를 벌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 반도체 1년치를 한 분기에 버는 수준에 근접한 겁니다. 월가 컨센서스 매출 656억 7천만 달러, 전년 대비 68% 성장, 주당 순이익 1.52달러, 전년 대비 71% 증가. 골드만삭스는 670억 달러를, 시티그룹 애널리스트 아티프 말릭도 670억 달러 이상을 전망합니다. 컨센서스 비트는 거의 확실합니다. 폴리마켓에서 EPS 1.52달러를 넘길 확률을 94.5%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크게 비트하느냐입니다. 그리고 매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이던스입니다. 월가는 2027 회계연도 1분기 매출 가이던스로 709억 6천만 달러를 기대합니다. 만약 엔비디아가 750억 달러 이상을 제시한다면 AI 투자 사이클의 확장이 확인됩니다. 나스닥은 폭발합니다. TQQQ도 3배로 폭발합니다. 반대로 컨센서스를 밑도는 가이던스가 나온다면 나스닥 전체가 흔들립니다. TQQQ는 3배로 흔들립니다. 블랙웰,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 플랫폼입니다. CEO 젠슨 황은 B200과 GB200에 대한 수요를 off the charts이자 insane이라고 표현했습니다. 2026년 중반까지 사실상 매진 상태입니다. 블랙웰과 차차세대 루빈 칩을 합쳐 2026년 말까지 5천억 달러의 파이프라인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 중 약 1,500억 달러어치는 이미 출하됐습니다. 관건은 이것입니다. 블랙웰의 매출 총이익률. 경영진이 제시한 가이던스는 JP 기준 74.8%, non-GAAP 기준 75%입니다. 새 제품 초기에는 수율 이슈로 마진이 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실제 마진이 가이던스를 웃돈다면 시장은 수율 문제 없음으로 해석합니다. 그것 자체가 호재입니다. 엔비디아는 최근 22분기 중 20분기에서 컨센서스를 비트했습니다. 그러나 기대가 높으면 허들도 높습니다. 비트했는데 충분히 비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적 발표 후 주가가 빠진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실적 발표 후 장중 4% 가까이 빠졌다가 간신히 회복한 것이 기억납니다. 이번에도 비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이던스에서 기대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엔비디아만이 아닙니다. 다음 주는 빅 이벤트가 밀집해 있습니다. 2월 24일 화요일 홈디포, 알리바바 실적 발표, 1월 신규 주택 판매, 2월 소비자 신뢰지수. 홈디포는 대법원 관세 판결의 직접적 수혜주입니다. 수입 건축자재 비용이 내려가면 마진이 개선됩니다. 소비자 신뢰지수는 GDP 1.4% 발표 이후 첫 소비자 심리 지표입니다. 이 숫자가 하락하면 소비 둔화가 단순한 계절적 요인이 아니라 구조적 추세라는 우려가 커집니다. 2월 25일 수요일 엔비디아 로우스
세일즈포스, 스노우플레이크 실적도 같은 날 발표됩니다. 로우스는 홈디포의 라이벌입니다. 두 기업의 실적을 비교하면 미국 주택시장과 소비 트렌드가 보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다음 주 월요일은 대법원 판결 이후 첫 정규 거래일입니다. 트럼프의 섹션 122 관세가 발효될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시장은 판결의 여파와 새 관세의 충격을 동시에 소화해야 합니다. 월요일 개장 후 30분이 이번 주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실계좌를 공개하겠습니다. $10,000로 시작한 저희 실험, 현재 상황입니다. TQQQ 199주 보유 중, 현재가 $50.06, 총 자산 $10,199.07, 현금 $237.13, $10,000 기준 수익 $199.07, 수익률 플러스 2.0%. TQQQ가 $50를 회복했습니다. $50. 심리적 저항선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는 $48.35였습니다. 4일 만에 $48에서 $50로 올라온 겁니다. 플러스 3.54%. 3배 레버리지의 힘이 이런 겁니다. QQQ가 1.36% 오르는 동안 TQQQ는 3.73% 올랐습니다. 레버리지 배수가 정확히 2.74배. 변동성 감세를 감안하면 기대값에 부합하는 움직임입니다. 시스템은 현재 롱페이즈 3배 레버리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QQQ가 200일 이동평균선 $582.71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QQQ 608.81, 200일선 대비 플러스 4.48% 위에 있습니다. 100일선 613.91는 아직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QQQ가 100일선 아래에 있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약세 신호입니다. 그러나 200일선 위에 있기 때문에 장기 추세는 여전히 상승입니다. 시스템은 200일선과 100일선 사이의 듀얼 버퍼 구간에서 롱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200일선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한 시스템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RSI 42, 과매도 구간도 과매수 구간 70 이상도 아닌 중립 구간입니다. 시스템이 이 구간에서 하는 일은 단순합니다. 포지션을 유지합니다. 감정적으로 매도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추가 매수하지도 않습니다. 알고리즘은 감정이 없습니다. 데이터가 말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10,000가 16억이 되는 여정. 현재 $199의 수익 2%입니다. 미미합니다. 하지만 이 실험의 핵심은 하루하루의 등락이 아닙니다. 복리의 힘. 10년이라는 시간이 만들어내는 눈덩이 효과입니다. GDP가 추락하든 대법원이 판결을 내리든 관세가 바뀌든 시스템은 규칙대로 움직입니다. 그 규칙이 10년 후에 증명됩니다. 오늘의 데이터를 큰 그림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장은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세 가지 축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축, 관세. 대법원이 IEPA 관세를 무너뜨렸습니다. 1년간 시장을 지배했던 최대 불확실성의 균열이 갔습니다. 트럼프는 섹션 122로 즉각 반격했지만 10%로 축소되었고 150일 한정입니다. 관세 전쟁이 끝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무제한에서 제한적으로. 국가별 차등에서 일률 10%로 불확실성의 종류가 바뀐 겁니다. 불확실성의 양이 줄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시장에는 호재입니다. 두 번째 축, 경기. GDP 1.4%는 경고음입니다. 셧다운이라는 일시적 요인을 감안해도 소비 둔화 2.4%는 구조적일 수 있습니다. 코어 PC 3%는 연준에 손을 묶고 있습니다. 성장이 둔화되는데 물가가 오르고 금리를 내릴 수 없는 상황. 만약 다음 분기 GDP도 2% 미만으로 나온다면 경기 침체 논쟁이 본격화됩니다. 그때 시스템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200일선이 결정합니다. 세 번째 축, AI. 모든 거시적 불확실성 속에서 AI 투자 사이클만이 유일하게 확실한 성장 스토리로 남아있습니다. 구글이 제미나이 3.1을 상용화하고 메타가 올해 $1,350억 AI에 쏟겠다고 선언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분기당 $375억 투자하고 이 거대한 자본순환의 정점에 엔비디아가 있습니다. 수요일 밤 그 정점이 숫자를 내놓습니다. $660억. AI의 유효성이 이 숫자로 확인되거나 의문에 붙여집니다. 이 세 축이 교차하는 지점에 TQQQ가 있습니다. 관세가 줄면 기술주의 호재, 경기가 둔화되면 성장주의 악재, AI가 실적을 증명하면 나스닥의 초호재, 3배 레버리지는 이 모든 힘을 증폭합니다.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바로 그래서 감정이 아닌 시스템으로 투자하는 겁니다. 이 교차점에서 인간의 감정은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대법원 판결에 환호하고 GDP의 공포를 느끼고 엔비디아 실적을 앞두고 조바심을 내는 것, 전부 감정입니다. 시스템은 감정이 없습니다. 200일선 위에 있으면 롱, 아래로 떨어지면 전환, 그것이 전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대법원 판결 이후 첫 장이 열립니다. 트럼프의 새 관세가 발효됩니다. 수요일 밤 엔비디아가 답을 내놓습니다. 이 두 이벤트 사이에 이번 달에 어쩌면 이번 분기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TQQQ 연구소는 매일 아침 이 시장의 가장 깊은 곳을 해부해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반드시 돌아오십시오. 이 장은 혼자 싸우기엔 너무 복잡합니다.